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정실록 제1부 철의 군주 이방원 왕이 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00년 11월 13일 드디어 세자 이방원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참 긴 세월이었죠, 그죠? 그가 이제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은 정말 길고도 험난했어요. 이게 쉽게 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태종은 고려말 무인의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태종이 이제 어린 시절을 궁궐에서 태어나가지고 궁궐에서 보냈던 게 아니라 사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았던 인물이에요. 물론 뭐 신분이 그래도 아주 낮은 건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서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급제를 한 이신양면을 이룬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후 조선이 개국되는 과정에서 부친인 태조를 도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조선 개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태종은 보스의 아들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도 이제 왕자 신분이 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도 태종은 개국공신이자 당대 최고의 실권자였던 정도전과 대결을 벌여서 끝내 승리를 하게 됐죠. 태종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부친과 형들을 밀어내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으니,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불과 34살이었어요. 물론 이 시대가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는 훨씬 짧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34살이라고 해서 뭐 마냥 어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4살이 뭐 선전수전 다 겪은 그런 정치 구단의 아주 노예한 정신, 그런 나이는 또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태종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태종은요, 이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종은 이미 왕이 된 시점에서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상태예요. 정치 구단, 정치 투쟁의 달인, 그런 이제 모든 스킬을 다 익힌 정말 강철 같은 군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태종은 이미 세자 시절에 불안 요소 중 하나였던 사병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공신들이 반발을 했고, 특히 조영무 같은 경우는 무기를 회수하러 왔던 사령을 두들겨 패는 등의 정말 무식한 저항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태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를 했고 결국 공신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방으로 저천됐던 조영무도 깨달음을 얻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사병이 아니라 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심이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조영무도 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태종이 다시 불러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완전히 꼬리를 내려가지고 태종에게 납작 엎드린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태종은 자신의 권좌를 이미 세자 시절부터 갈고 닦아서 반석 위에 우뚝 세워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포시 앉았을 뿐이니 지금 현재 태종이 갖고 있는 권력이 시작할 때부터 엄청나다는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자가 대학 연의를 읽다가 좌보덕, 서유와 더불어 병권을 잡는 패단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사병혁파 문제 관련해가지고 쭉 논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일에 공신 3사인이 병권을 내놓게 된 것을 불평불만하여 마지 않았으므로 대간이 죄주기를 청하여 외방에 귀양 보냈었다. 귀양 간 사람도 있었고 좌천된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죠. 지난날에 병권은 흩어져 있을 수 없다는 일 때문에 내가 면대하여 간절하게 일렀건만은 모두 능히 깨닫는 이가 없었다. 지금 와서 오직 조영무가 평양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세자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이 한이다 하고 하였다. 그러니까 조영무는 이제 깨달음을 드디어 얻은 거예요. 한번 지방으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시대적 트렌드는 이런 사병 같은 개인적인 힘이 아니구나. 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 깨달음을 조영무가 상당히 좀 요 과정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영무가 여기서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천하에 그 무식한 조영무도 이렇게 납작 엎드릴 정도였으니 뭐 나머지 사람들은 볼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태종은 서병 문제를 이미 세자 시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게 되면서 반석에 올려놓은 왕권을 시작부터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태종.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정통성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정통성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은 형인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다. 즉 부자계승이 아니라 형제계승이잖아요. 요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태종이 이 자리까지 온 데 있어서 두 차례에 걸친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는 통해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제들을 죽였다는 점에서 태종의 왕위 계승 명분은 취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태종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바로 부친인 태조와의 관계였습니다. 조선여 국시를 성리학으로 삼은 나라였죠. 그래서 충효를 국가 이념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돼가지고 불효, 막시무레스를 저지르면은 이거 어떻게 왕으로서의 권위가 바로 서겠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종은요, 당연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자가 된 다음에 왕위 계승권이 사실상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부터 부친인 태조의 비위를 맞추는 작업에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태종은 자신이 제대로 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친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얻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좀 완벽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리 태종이 부친인 태조의 기분을 풀어드리려 해도 태조는 이에 대해서 정말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태조는 자신의 아들 태종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더 열받는 거예요. 증오심이 끝없이 더 키워져 나갈 뿐이었다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태조는요, 변발을 하고 있었던 동국면의 촌뜨기 무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 되었고, 동국면에서는 잘 나갔던 게 맞는데 개경에 와서는 거기서는 뭐 이 사람 어디까지나 이제 지방 무장 출신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재상을 거쳐가지고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들이 일으킨 정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아끼던 자식들도 친애하던 신하들도 또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권력과 명예도 모두 잃고 말았다는 거죠. 비록 지금 태조는 태성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떠받들어지고 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작금의 변화된 현실을 아마 인정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태조는 왕위에서 물러난 후 모든 실권을 잃어버린 채 뒷방으로 물러난 전형적인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총애했던 옛 친아들도 더 이상 인사 오지 않아요. 진짜 이게 인생 무상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한테 그렇게 알랑방구 꼈던 놈들이 이제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 중대사는 자신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개경천도 사건이었잖아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만든 한양이냐 이거죠. 그리고 도대체 자기가 왜 아득바득 그렇게 한양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냐 이거예요. 그거를 뻔히 아는 놈들이 자기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개경으로 천도한 다음에 짐 싸서 따라오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태조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호의를 가장한 감시인되면 없어져도 감지덕지한 판국이었어요. 진짜 이 문제도 효성스러웠던 아들 정종이 눈물로 호소해서 겨우겨우 해결된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조는 자신에 대한 감시도 점차 완화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태종이 방침을 바꿔서 자신으로부터 용서와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점을 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조도 정치짬밥을 좀 먹은 사람이라서 정도전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정치는 아니었지만 이런 눈치는 충분히 있었어요. 아니 그랬으니까 이제 왕이 되는 것도 가능했죠. 이런 분위기 파악 같은 거 굉장히 잘했는데 이 점을 간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던 태조는 본격적으로 태종에게 심술을 비스무리한 것을 부리기 시작해요. 종종 태종에게 무리한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태조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아주 실권이 없는 그런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니다. 이놈들아, 한번 봐라. 그런 걸 좀 이제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특히 나이 먹고 이제 노인이 되면은 점점 그런 경향이 생기게 돼요.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늙게 되면은 힘도 빠지게 되고, 재력도 좀 예전보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종종 이제 노인분들이 무리한 행동을 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이까짓 거 하나 못할까봐 하면서 무리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태조도 좀 이제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이제 1400년 7월 2일입니다. 태종이 아직 세자의 지위에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 태조는 어느 날 세자였던 태종을 불러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용과 조언을 걸고서 넘어지게 되는데, 아니 이 두 것들은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던 놈들이었는데 내가 거두어서 키워주면서 여기까지 출세를 시켜줬건만 이것들이 끝내 나를 배신하고 너네한테 붙었다라고 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아니 조용모하고 조는 원래 내 라인이었는데 1차 왕자에 난 때 니들한테 붙은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성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있냐 하면서 이제 막 태종한테 앞에서 울분을 토로를 하니까 태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한참 태조는 조영모와 조언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짐지 이제 태종을 위하는 척 하면서, 야,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니, 이렇게 간에 붙고 쓸개에 붙고 하는 이 간사한 놈들이 너희한테 이제 붙었다. 근데 너희라고 해서 배신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데리고 있으면은, 그거 너한테도 손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만약에 너가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종묘사직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이놈들을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불충한 무리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뭐 강짜나 다름없는 소리였는데 어떻게 해서든 태조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태종은 어쩔 수 없이 응낙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태성왕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나를 압이라고 하여 존호를 가하고자 하니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세자 시절이었던 이방원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언은 본래 내 휘하 사람이다. 내가 일찍이 발탁하여 지위가 제보에 이르렀는데 내가 손이한 이래로 한 번도 와서 보지 않으니 사람이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막 불만을 성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조언과 조영무 저놈들은 원래 내 라인이었고 내가 키워준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왔으면은 나한테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를 판인데 내가 정정에게 양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나를 갖다 한 번도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아주 돌직구를 제대로 던지는데 무인년 가을에 갑사를 거느리고 안에서 수기하다가 이 무인년 가을이 바로 무인정사, 즉 쉽게 말해서 1차 왕자의 난이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면서 조온이 궁궐을 수비하다가 정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응하였으니 반복하고 충성치 못함이 비길 데가 없다. 즉 그때 조온이 안에서 궁궐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방원하고 이제 내통을 해서 밖으로 나와서 붙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때 이방원이 되게 찔렸을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만 너희를 따르고 아첨하는 것만 덕스럽게 여기고 대의는 생각하지 않느냐. 신하로서 두 마음이 있는 자는 예전부터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이들을 처벌하라고 요구를 하자 세자가 돌아와 임금에게 구하여 귀양권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료에서는 조언만 걸고 넘어지는데 이 다음에 조영무도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다 걸고 넘어져서 두 사람 다 귀양을 보냈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조영무와 조언이 귀양 간 시점이 약간 좀 애매한 시점인데 이들은 사병혁파에 반대했던 인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는 이미 처벌은 받기는 받았어요. 지방 좌천 당하고 그랬었고, 그래서 조영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꼬리를 내리고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가지고 일단 용서는 받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런 시점에 태조가 이런 얘기를 하자 이런 정치적 조건과 결합돼서 태종은 일단 부친인 태조의 소원을 들어줄 겸 결국 두 사람을 유배 조치에 처하게 됩니다. 태종이 조영무와 조원을 유배에 처하게 되자 태조는 정말 신이 났죠.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니다. 이놈들아 한번 봐라. 내가 적어도 이 정도 힘은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했다는 것을 갖다가 나름 좀 이제 뿌듯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한참 이제 기분 좋게 있었는데 하지만 이처럼 신나는 전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이어 신하들이 진짜 벌떼처럼 올려가지고 상소를 올려요. 그것도 당일날 상소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조영무하고 조원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유배에 처할 죄가 되냐. 그냥 태조께서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 유배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는 처사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태조한테까지도 와서 막 따져요. 이거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냐 하면서. 자, 이에 태종은 여기서 이제 사실 바라던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애초에 태종은 이 두 사람을 뭐 어떻게 진짜 유배에 보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쇼를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신하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자 태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치고 나옵니다.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 안 가가지고 이거 정말 얼마 안 가가지고 조영무와 조원의 유배를 해제하고 다시 불러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귀양 간지 한 20일도 안 돼가지고 일단 경에 종편시켜요.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벗어나서 아무데나 뭐 살아도 좋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쯤 돼서 복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쇼였죠. 자, 이로써 태조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또 자신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좌정승, 성성린, 우정승, 민재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나아갔다. 처음에 성성린, 민재 등이 예궐하여 아뢰었다. 태상왕이 죄가 아닌 것으로 공신, 이무, 조영무, 조원 등을 견책하여 내쫓으시니 문무백관이 놀라고 의심하여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저질렀길래 내쫓으시냐. 결국 뭐 태조한테 찍힌 거 말고 없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신들을 귀양 보내도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원하건대 조정에 소환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태조를 찾아가서 막 진짜 따지고 뭐 이 부분에서 태조도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한참 막 이렇게 난상 토론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태종이 신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 오랫동안 유비에 처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은근슬쩍 경혜종편 시키고 다시 이제 2달 안에 복직을 시켜서 데려왔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태조는 이제 정말 인생 무상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태조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아들인 태종에게 권력을 잃은 허탈감이나 총애하던 옛 신하들의 배신 이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태조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간의 난리통에 아끼던 이들을 대거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태조는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종종 절에도 다녔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게 별 효과를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그 한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태조의 견디기 힘든 슬픔과 상실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흑화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분노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이제 막 즉위한 태종에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태종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해결 과제는 뭐였냐면은 당면 과제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 왕권이 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과연 태종은 자신의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